5년째인가 6년째인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윤복 시인이 건강하다면은 아마 어떻게 하는지 이 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문학관도 만들고 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있어 버리니까 아파 버리니까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행적인 것보다도 이런 문학 연구를 이렇게 해서 연구 선생의 문장이랄지 이런 거의 길이 후학들이 좀 그래서 알고 이윤복 그러면 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다면은 여기까지 아마 마치고. 어떻게 이 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문학관도 만들고 있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있어 네, 앞으로 못 어, 그러나 눈에 연구에 보이는 활동할 때 오셔서 영 좋은 조언들 또 경험들 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줌으로 봄부터 이제 한 두 번 참여를 했는데 이 우리 학술 모임을 할 때마다 시간이 엄청 쫓기는 것 같아서 어, 되게 안타까웠어요. 오늘은 제가 일부 진행하는 동안에는 시간 막 이렇게 어, 쫓기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심은 좀 먹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 작가들하고 또 연구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이 꾸려져서 저도 연구자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엑스파일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이제 발표는 권경미 선생님이 이문구 문학의 공간과 장소, 그다음에 심상 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권경미 선생님 보니까 뭐 근대 국가라든가 계급, 혁명, 저항 담론, 또 노동문학 이런 아주 큰 거시적인 어떤 담론을 가지고 이렇게 문학 텍스트들을 분석해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발제문은 국가 통치 담론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관촌수필이 쓰여지던 또 그 배경이 된 시절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하여튼 국가주도 근대화가 낳은 계급 질서라든가 그걸 또 내면화하는 과정들 뭐 이런 어, 논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경청해서 듣고 끝나면은 허윤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허윤 선생님은 그 젠더 정치 또 특히 남성성에 대한 이 담론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두 분 발표와 토론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권경미 선생님, 예,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될까요? 화면 공유를 해도 됩니까? 혹시 화면 공유 되나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원활한, 학회, 진행을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부산 외대 권경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문구 뭔가 초대하는, 뭔가 창립, 뭔가 이런 분위기에, 초대받아서 정말 영광이고요. 실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를 조금, 원고를 좀 띄엄띄엄 읽으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연구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한 이유는, 이 관촌숲이라는 작품이 근 40여 년의 우리나라의 역사 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자 했을 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은
인구 재배치였습니다. 원래 의도는 인구하고 물자라고 할까요? 토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지 매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배치가 돼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보려고 사실 의도는 있었는데 실제로 관전수필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한계라면 한계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인구 재배치를 보고자 했으나 사실 아주 섬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문구 작가가 섬세하게 그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 인구 재배치 보려면은 어쨌든 계급의 전반을 다 훑어야 되는데 이문구 작가의 그 사랑이 거의 대부분이 하층에 쏠려 있다 보니까 하층민들 위주의 이동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전체를 조망하거나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미완의 약간 이러이러한 논문을 좀 연구를 좀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로 발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장을 보겠습니다. 이문구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층민의 삶에 주목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농촌 공간이 주는 한계, 하층민이 겪어야 할 질곡을 주로 다룸으로써 결국 중심에 다다르지 못한 채 지배 이념 휘둘리다 사라지는 민중형사에 주목한 작가입니다. 그중 관촌수필은 작가의 체험에 기반한 사소설의 성격을 뚜렷합니다. 관촌수필에 등장한 농촌 공동체는 고향의 원형이면서 농촌 구성원 모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관촌수필을 둘러싼 연구 경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촌수필을 이제 크게 연구된 경향을 보면은 기억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인물에 대한 분석, 고향 및 장소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문체와 언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통, 근대성을 보고자 했던 이런 연구 성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경향은 이 관촌수필 자체의 미학을 연구하거나 혹은 기억과 동시대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행 연구가 이룬 성취로 관촌수필의 내적, 외적 연구가 풍성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연구는 관촌수필을 집필 시기인 1970년대 그 당대에 위치시키거나 한국 전쟁 전후라는 시간축에 고정하게 한다는 약간 한계도 있습니다. 관촌수필의 작존 시 공간적 배경을 고려한다면은 이 소설은 1950년 전후나 1970년 당대만 초점화된 것이 아니라 50년 그 전후라는 그러니까 해방이죠. 해방부터 1970년대에까지 전부 다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즉 해방 이후부터 70년대 박정희 체제까지,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군사정권 집권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소설에서 특정 시기와 구체적 장소가 언급되어 있기에 이 소설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와 같이 독해할 수 있는 것을 익숙할 수 있지만 단면을 잘라서 보지 않고 서사 하나하나를 이어 붙인다면은 이 소설을 해방 이후부터 군사 정권에 이르는 통치적 서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치적 서사로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역사와 겹쳐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장현 선생님도 계신데 장현 선생님이 관촌수필을 굉장히 엄청 분석을 잘하셨는데 이 관촌수필을 비롯해서 인구 문화 전체를 조망하면서 한국 전쟁기, 독재 정권기, 민주화로 이 시기를 구분하고 각각 가족, 사회 비판, 개인의 문제를 다룬 연구를 하셨습니다. 장현 선생님은 이 문화 전반을 통해서 이 문구가 하고 싶은 말과 말할 수 없음을 충돌하여서 생성하는 기량 관계를 밝히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장현준 선생님의 이 연구가 이문구 문화의 궤적을 따라 전 시대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굉장히 크고,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통시적으로 보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만 장현준 선생님 연구는 이 관촌수필 같은 경우에는 그 1970년대 중심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관촌수필을 해방기 이후 40여 년의 역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소설보다는 수필에 가까운 사실성이라는 점으로 작가 개인의 삶과 체험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문학 속 현실을 이열하게 읽을 수 있게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그 방법론을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 루카치를 비롯해서 프레드릭 제임스라든지 발리바르 정도로 연속해서 쭉 보강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루카치는 리얼리즘을 통해서 역사의 거대한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학 안에는 사회적 조건과 배경이 담겨 있고 이는 곧 문학 설립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촌수필의 배경, 서사 전개, 갈등 양상에서 현실 담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고에서는 관촌수필을 관통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 깊게 개입한 근대과 담론을 인적 자원 재배치 그리고 법과 지식에 의한 통치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통치담론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국가통치담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토지관리, 인구 재배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토지개혁과 농촌 구성원의 표준화인데요. 관촌수필에는 지방 대주주의 몰락과 빈농의 자립, 자연농의 증가와 같은 인물의 사회 계층 이동이 보입니다. 소설 자체가 인물의 계급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지만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조망한 소설에서 다양한 인물의 사회 계급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몰락 그리고 자영농의 부상 같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계급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방 토호 세력의 대지주가 그 세력을 잃고 자영농 증가와 더불어 농민의 수입이 증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매우 인위적인 외부의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방 농촌에서 일어난 계급 이동은 이승만 정권 박정 체제를 거친 국가 담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중심으로 인구와 계급의 토지 개혁과 반공주의, 도시화라는 이 국가 담론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 군정을 거쳐서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국가 정당성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가 정통성의 핵심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미 군정에서부터 도입된 기성품이자 수입품으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치열한 경쟁 끝에 도출된 어떤 타협안으로 본다면은 이 서구의 자유주의는 부르주아 계급 이념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는 인민 주권을 대변한다면 이것은 약간 그 타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갈등에 빚어 만들어진 이념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그냥 안착된 제도인 것이죠. 이 조선을 지나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해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양반 중심의 계급 의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이제 인락 서사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주 목사의 아들이자 강릉 부사 손자였던 조부의 이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사대부 가문의 후예를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조부로부터의 유학과 가정교육을 받았던 이문구는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양반 의식과 정체성을 굉장히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안 도련님으로 통했던 작가는 이 미취학 아동이었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을 어른 모두에게 하대하는 것에 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부뿐만 아니라 마을 역시 위교질서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위교질서 공동체는 민중이 사대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어떠한 큰 그 지배 체제였습니다. 토지 개혁은 이 관계에 균열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가 크게 재정난에 시달렸는데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주주 세력이 굉장히 견고했고 자영농보다 빈농이 많았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 보상고도 일시 지급이 아니라 5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서 토지 개혁을 합니다. 48년부터 이 시행한 토지개혁은 50년 3월까지 전체 소작지 144만 정보 중에서 총 55만 정보, 그러니까 전체 토지의 38%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지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빈농은 토지 분배를 통해서 자영농의 길이 열림으로써 농촌에서도 4대부 지배 그 분위기에 균열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문구는 대대로 이어져 온 상당한 가산으로 충남 보령 일대 대지주였으나 48년 이후 단행된 토지개혁으로 대지주에서 일반 자영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것을 이제 공상터울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대서사도 선주도 아니었고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상환 농지및 필지를 겨우 식량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영세한 농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변화된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토홀에는 작가 그 부친을 존경해서 서슬퍼런 그 방공법의 위협에 끝까지 신의를 시킨 제 신석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신석공의 부친 신서방은 술을 마실 때마다 아주 같은 그 주사를 합니다. 그가 행랑 아범으로 일했던 문중 이씨 가문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이제 그것인데요. 자기 농사를 짓는 현재와 달리 차별적인 신분 질서 아래에서 일했던 기억은 문중 이씨를 향한 원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신서방은 자영농으로 날로 불어가는 재산을 보면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의 그 질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반공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공주의와 이제 시민 정체성 이렇게 농촌에서 뭔가 계급의 그 토지 문화, 토지 개혁이라는 바탕으로 굉장히 인위적인 형태의 조정이 있었다면은 반공주의를 통해서 이제 뭔가 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토지 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은 불화받은 농토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빈농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공사구로 나눴던 신분 질서는 실질적으로 낡은 체계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반공주의가 인적 재배치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구의 부친은 이 사회주의에 그거에 온 신념 다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사대부가 종택이 이문구의 사랑방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물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방문하게 되죠. 나무장수, 뭐 대장간, 풀무장이, 땜장이, 뭐 말머리 등이 이제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이문구의 그 윗사랑방에 이들이 기거했는데요. 사회주의 사상 아래 계급 서열이 사라지는 이제 그 현장인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반공주의를 국주를 삼음으로써 이 땅에 사회주의는 사라져야 할 오염된 사상으로 여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반공주의 질서하에 있으며 혹여 의심받아 이력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유민주 시민임을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반공주의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기 인민군 남하할들을 제외하고는 국가 건립 후 사회주의는 감시와 권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온한 사상을 지닌 자는 고발하고 자신이 의심 대상이 된다면 대래 더 적극적으로 의심스러운 자들을 색출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의심받는 자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아니면 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붙이자니 마지못해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여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입장이었으나 어쨌든 의심받는 당사자와 그 식솔은 이전과 같은 삶을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3장의 차별적인 농촌 개발 정책과 원주민 이주는요, 이 60년대 박정희 체제 이후에 발전 그 자본주의가 도농과의 극심한 격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중 발전론은 농촌을 재물로 삼아서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농촌의 인력 자원을 모두 끌어다 도시의 부흥을 가져왔지만 농촌은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농촌 재건을 위한 박정희 정권의 선택은 농촌은 희생이 이룬 서울 개발처럼 위계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을 표준화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중심 개발지와 주변에 있는 자연 불황으로 다시 한번 또 이 계층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문구가 13년이 지난 뒤에 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자신의 기억과 너무 달라졌죠. 옛날의 풍경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자신이 거주했던 특히 이 대저택이 있던 그 장소는 오히려 서울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물과 산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을 관광객을 위한 휴양지로 변모했고 관촌 중심가에 위치한 초가집은 그 원주민은 온데간데 없이 마을 지도자가 거주하는 중심지를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불어닥친 근대화 도시화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원주민은 개발의 논리에 떠밀려서 외곽, 더 깊게는 산자락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려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농촌 안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복해서 이제 열패감과 좌절감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가의 통치 담론을 얘기한 것이 이제 법과 지식의 통제 관련한 것인데요. 유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공산 질서 체계는 민주시민사회로 대체되면서 민권의 평준화를 이제 꾀하였습니다. 민주시민사회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이제 물론 법이었습니다. 법은 인간평등을 보증하고 뒷받침합니다. 신분질서 시기를 잘 경험했던 이 농촌에서는 더욱 법이 보증한 민주질서를 신뢰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법이 유교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대안이었을까? 여효주서와 이 월곡후야에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법이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효주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내려진 농촌에서 꿩을 밀렵했다는 이제 오해를 받은 신용모가 수사하는 과정과 그 재판을 다루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기에 억울하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오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용모는
오해를 바로잡을 수 없는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법을 선명하게 채용합니다. 강압적인 수사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용무가 만난 법은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써야 했고 수사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 대신 협박과 윽박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고성과 폭력, 협박 뒤에 신용무는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이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국가통치의 근간인 법이 그 폭력 기문 이제 임원군은 이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고 볼 수 있고요. 법이 이제 폭력성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의 비합리성은 재판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재판은 이제 이웃 고을 마을의 직결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배석 없이 이루어지는 이제 판결은 그만큼 이제 무겁지 않은 사건 위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서 사건 그 자체만을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사관의 간호된 자백으로 사건의 기정과 다르게 비교적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문구는 재판받는 피해자를 통해서 이제 법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피의자가 수사관이 행사한 이 물리력이 법의 한 단면이라면은 피의자가 내면한 민족국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법의 통치는 시민 개개인이 그 법을 내면화할 때 이제 완성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앞세운 행위는 법을 위반한 자가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순적 행위를 내비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법을 가까이 내면화했다는 것에 이제 방증일 수 있습니다. 통치 질서를 내면한 장면은 관산추정에서 드러납니다. 관산추정은 이제 유복산 가족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유복산의 아내가 국민투표 현장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읍장, 서장, 이제 군수로부터 이제 축하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아내는 투표 현장에서 출산하려고 일부러 출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관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표날 이 출산으로 복산의 아내는 군수로부터 아이 장면과 금일봉을 받습니다. 서장으로부터는 이제 산부인과 입원비를 지원받았고요. 읍장과 동네 주민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으면 동네 잔치가 된 것입니다. 이문구의 그 조부와 같이 현실 어른이 이제 부재한 민주사회에서 군수, 서장, 읍장이 마을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임명한 군수, 서장, 읍장은 그 지역 국가의 권력의 실체이고요. 그들로부터 축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복산의 아내의 그 의도는 국가 통치 권력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통치 권력, 국가 권력이 수사기관처럼 선연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군과 읍, 면 단위로 굉장히 마을을 세분화해서 중앙과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가시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관련 문제인데요. 이제 공인된 지식과 유사 지식인데 이 통치는 이제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도한 지식 역시 이제 중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알키세부터 푸코까지 이런 통치의 지식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푸코는 감시처에서 지식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고 있는지 통제하고 있는지 분석을 했고요. 푸코가 이제 이 지식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왜냐하면 통치제이면서 동시에 도덕과 규범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제였기 때문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월곡 후야를 좀 보면은 이 월곡 후야가 이제 두 개의 이야기 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 축을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식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김희찬은 문필업이라고 하는 모험한 직업을 가져왔었는데요. 이 문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판된 번역본을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을 고쳐서 유령 출판사에서 재출간하게 하는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희찬은 명작과 대중서, 이론서 가릴 것 없이 가필과 변형과 위조를 함으로써 새롭게 저가의 책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희찬이 한 일은 지식에 이제 변형을 가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검증되고 확신된 지식에 틈을 내어서 해독 불가능하게 만들고 교란하게 하는 일을 이제 이 김희찬이 의도치 않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김희찬은 그 도시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귀농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면 자꾸 실패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패 원인을 찾는 것이 내가 이 어중간한 식자층이 책만 믿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왜 그 자기가 제작했던 그런 책들이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균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30원짜리 위사서적은 책만 믿었던 이들을 배신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충돌이자 의미의 교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 데미안, 25시, 슬픔의 안녕, 어린 왕자, 러브스토리 등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런 출판된 책들을 정식으로 출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식의 정식 유통 창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일원화된 지식 창구로 유통되는 것만이 바른 지식으로 여겨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문구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된 지식에 균열을 가하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할 때 비로소 일원화된 지식의 어떤 새로운 권위가 새롭게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잘 들었고 그 중에서도 그 공인된 지식과 유사 지식의 대목들이 그 이문고 문학에서 또 앞으로 굉장히 좀 연구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획일화되고 어떤 기성화된 지식사회에 나름대로 이문고 문학이 그 텍스트 자체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그 텍스트가 뒤에 어떤 정신사적으로도 끼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로 연결을 해서 허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에 계신가요? 네,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그 여기 지금 현장에는 한 5분 정도 계시고, 여기 지금 저쪽에 계신 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상단에 아마 떠 있을 겁니다. 저기 오늘 토론 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되게 안 좋은데요. 그래서 발표문을 일단 화면 공유로 띄워놓았습니다. 권경미 선생님께서 그 관촌수필을 경유해서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르는 시기에 국가의 통치성이 농촌마을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관촌수필에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리얼리즘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변동을 굉장히 세밀하게 포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작가답게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권경미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다르게 혹은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지점들이 무엇일까를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셨지만 아마 뭐 시간 관계상 혹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설명을 덜 해주신 부분이나 더 해주고 싶으실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여쭤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발표문에서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국가담론, 근대 국가담론, 통치성의 작동 방식인데요. 사실은 토지개혁이라던가 인구의 재배치 그리고 법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영역이 큰 틀에서는 이 논문에서 분석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요소를 선택해서 분석하시는 이유가 토지와 인구와 법과 지식이라고 하는 4가지가 군대 국가에서 통치성 담론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면 이것이 어떤 방식의 이문구 소설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을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아까 발표 중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시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통시적인 성격이 이제 70년대적인 것, 이 소설이 나왔던 70년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 후부터 해서 한국 사회 40년의 흐름을 일종의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계신데요. 이때 이제 통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국가담론과 통시성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발표 안에서 이제 국가의 독재 정권이나 혹은 군사 정권 이전까지의 흐름으로 이 해방 이후부터 박정희까지를 묶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국가를 작동하는 방식이
반공주의에 기대 있다거나 혹은 경제성장론에 기대 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유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맥락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개의 체제를 같은 국가 담론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담론의 지속과 변모 양상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통치적으로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눈에 띄거나 혹은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소설과 이문구라고, 그러니까 소설 속 관천수필과 이문구 작가의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굉장히 연동되어 있고 이 소설이 자전적인 소설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점이 현실 담론의 영향을 굉장히 잘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선생님의 논문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지 이 국가담론과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구의 삶과 텍스트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왜 이 이문구의 삶이 직접적으로 삽입되어서 관촌수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제가 이제 논문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3장 2절에 유사지식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 그래서 유사지식이 주는 균열이 일종의 대항품행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 관계상 분석이 조금 짧게 끝나고 선생님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측면이 이제 이문구 소설이 통치성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성을 어떤 방식으로 대항하는가, 비판적으로 사유하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국가담론이라는 틀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이문구 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나 선생님의 평가와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문구 소설을 찬찬히 꼼꼼히 다 따라 읽은 인문구 소설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토론자가 아니기도 해서요. 큰 틀에서 이제 이 관촌수필을 권경민 선생님께서 읽고 계시는 방식에서 조금 더 설명을 청해 듣고 싶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발표문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토론문이 올라가 있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경미 선생님께서 바로 언급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원고를 늦게 들었는데 늦게 들은 것에 비해 너무너무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제가 이 논문을 수정할 때 굉장히 큰 방향성을 참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근데 허 선생님이 주신 이 특히 이 3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잘 이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미완의 원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듣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 부분은 확실히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토지와 인구와 법과 지시가 크게 아마 선생님께서 국가담론과 통치성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전체 좀 질문을 좀 약간 뭔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경제를 작동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경제에 기민하게 반응했던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토지, 특히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 특히 관촌수필 같은 경우에는요.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토지 땅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농촌이 갖고 있는 질서 안에서 계급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땅의 크기와 또 연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땅의 이동과 혹은 땅의 변화와 인구 그리고 뭐 계급의 변동까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땅 그 인구를 생각했고요. 그 법과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땅에 작동하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국가의 권력의 비가시적인 혹은 뭐 가시적으로 수 있지만 작동하는 것은 이 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보고자 했는데 조금 더 이거를 조금 제가 원래 보고자 했던 건 사실은 그 여기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심지어는 이제 건물 이런 것도 옹점이가 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제야 논의. 왜냐면 옹점이가 결혼 이후에 달라진 원래는 자신의 이제 그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자가 주택을 시누이에게 이제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재산의 이동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재산의 변화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나중에는 조금 어디에 대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재산의 그 변화 같은 것도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와 개발단론이라고 하는 그 이승만과 박정희의 큰 그 통치의 그뭐 국시라고 할까요? 그거과 근데 그게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동일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네, 물론 당연합니다. 동일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근데 물론 굉장히 섬세하게 좀 더 봐야 될 거라는 지적은 너무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문구가 집필할 때 이승만 정권의 이 통치를 받은 이 당시의 이야기가 많이 사실은 기억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70년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조부와 부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살아있던, 그 어른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가 굉장히 기억에 의존하고 너무 흐릿하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와 얼마큼 다를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아마 토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승만 정권 때 토지 개혁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 외에 만약에 제가 구분 진다면은 박정희 체제에서는 농촌 개발,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이승만 때였다면은 이 농촌 개발의 차별적 농촌 개발은 박정희 체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작가의 관계, 예, 이것도 역시 이게 자꾸 이게 너무 밀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지을 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것 같긴 한데 역시 이것도 제가 조금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담론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건축습필이 굉장히 지식 관련한 내용이 여러 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뭐 유교도 이제 지식일 수 있지만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공인의 지식이 될 수도 되고요. 다만 이제 70년대의 공인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차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사 지식은 대양 담론으로서 대양 지식으로서 상정한 것이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미 선생님과 허윤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 좀 쉬려고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편하시게 인원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아마 자리 잠깐 비우시기도 힘드실 텐데 그냥 편하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이평전 선생님의 희망의 공간 훼손된 설계도 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평전 선생님도 보니까 이제 공간 정치나 유토피아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문화 정치학적 공간 탐구를 주로 하셔서 이번 글도 보니까 뭐 유토피아적 욕망하고 레트로토피아로의 회귀 과정 탐색이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문구 선생님에서 계속 이렇게 그 회귀 추억 이쪽에 대해서
저도 농촌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향수들을 어, 어쨌든 작품 안에 좀 자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 글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전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원대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평전입니다. 일단 아주 귀중한 연구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오늘 뭐 앞선 권경미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키워드 한 가지 생각나는데, 이제 과연 이문구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문구의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현대적 시각에서 50년대 과거의 농촌 공간을 서술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아까 저하고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문구 소설을 둘러싼 저 이제 연구 모임을 저희가 이제 근 1년 가까이 이걸 진행을 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제 본문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91년도에 권성호 선생이 이 관천수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근대적인 세계의 낭만적 이상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임고 선생님에 대한 글에 대한 평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회고지향적인 혹은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근대적인 것인가, 반근대적인 것인가, 혹은 전근대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 그 큰 틀에서 크게 논의의 진척이, 물론 상당 부분이 이제 뭐 문체라든가 미시적인 분석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란 표현이 이상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피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어떤 문화사적인 분석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연구 모임에서도 여러 번의 발표들을 보면서도 혹은 토론 과정에서도 이 근대성과 반근대 혹은 전근대성과 관련된 이 논의, 이 큰 틀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뭐 굳이 이제 이 논문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어떤 신념, 문학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유토피아의 개념 넘어서 이문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어떤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면 다음으로 돌아올 것은 뭐냐?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레트로토피아.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바우만이 얘기하는 이게 바우만의 마지막 유작인데요. 어떤 신조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어떤 과거에 대한 향수나 이런 걸 과거의 경험의 기억,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그런 신념이나 유토피아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허물어진 자리에 그것이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회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레트로토피아를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을, 그것을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그것을 향수라고 해서 이것은 회고적이고 혹은 전근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나면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아주 미시적인 작품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용한 여러 작품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발표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1970년대 산업화 이후에 어떤 훼손된 유토피아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면서 이문구의 문학적 지향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문구의 오늘날의 현재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화 이후에 어떤 근대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좌절된 이후에 이문구 문학이 보여줬던 어떤 그 흐름, 그것들은 오늘날의 이문구 문학에 갖는 어떤 가치로서의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다음에 향수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 레트로의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선취하는 그런 그 이문구 문학이 갖고 있는, 당대 이문구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선취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그 아까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이러한 논의는 근대성에 관한 도시적 해석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입니다. 91년에 관천 스피릿 해설에서 이문구 소설이 지향하는 세계를 반근대적인 복고의 세계로 규정한 이래 그의 소설은 전근대적 세계의 낭만적 이상화라는 한계를 시대적 차원에서 그리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향수가 곧바로 그의 문학의 전근대성을 증명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은규는 이문구의 소설이 근대화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변화되는 농어촌의 삶의 파괴 과정을 분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행론의 이 비판적 분석이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구의 향수는 근대 유토피아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훼손된 주체의 레트로토피아의 회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토피아의 부정에 대한 부정으로 영토주권이라는 독립된 토포스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이 토머스 모의 유산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그 과거의 회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전근대 세계의 낭만적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그럼 유토피아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설계대로 되어 있지, 훼손된 설계도라는 제가 이제 비평적 수사를 썼지만 사실은 그 유토피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전히 다 상실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던 김은규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어떤 비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이문구 문화에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나가면서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인데요. 그러니까 이문구 문학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의 전환 과정과 농촌의 절대적 빈곤을 어떤 정체된 세계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정된 어떤 그런 세계로 규정짓지 않고 또 향수에 젖은 어떤 목가적 풍경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전원적 낭만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농촌의 그런 목가적인 풍경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농촌이라는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관천 숲이를 포함 대부분의 그의 소설이 전통적 삶의 가치를 지키고 확인시키려는 작가의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넘어서는 어떤 심화된 논의로 이어지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특히 이문구의 레트로토피아 이행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문학에 관한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을 단순히 민족의 정서에 뿌리를 둔 고향과 농촌에 대한 의미 탐색과 같은 어떤 도시적 해석의 지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문구 소설 속 레트로토피아의 회귀는 억압된 현실에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 욕망에서 비롯되어 온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생성했던 이상적 공간, 심리적 안정을 주던 흔히 고향과 농촌으로 상징되는 공간은 그러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970년대 농촌과 고향은 레트로토피아의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50년대적 기억과 70년대적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레트로토피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티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떠나야 할 사람의 마티마을은 이문구의 레트로토피아의 어떤 세계를 상징적으로 재현해주는 장소입니다. 소설 속에서 춘대에게 마티마을은 안식처였고 그가 사랑하는 선의를 전쟁터에 이룬 후 그것은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춘대의 아버지는 노무대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춘대에게는 서울로의 탈출조차 불가능합니다. 즉 춘대에게 있어서 마티마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억압적 공간으로 마티마을에 대한 동경 그 자체는 바로 레트로토피아로의 어떤 규환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과 도시로 양분된 다가오는 소리에서의
나의 어떤 서울에 대한 인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 나는 서울식을 외치는 이농민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인데 나는 농촌에 살면서 땅을 갖지 못한 그저 남의 농사일이나 해주면서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그에게 타랑의 기본적인 명분은 오로지 빌어먹더라도 서울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앞서 마티마을의 떠나야 할 사람의 마티마을처럼 그에게 타향의 기본적인 명분은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죠. 근데 이 서울은 탈주의 이상적 공간으로 상상되긴 하지만 실제 내가 서울에서 직면한 것은 아주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잉여적인 어떤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체험이나 세태를 다룬 이문구의 초기 소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양상으로 현실 주체의 비극적 상황이 구체화될수록 그런 비극적 상황이 더 극단적일수록 이 레트로토피라로의 이행은 가속화됩니다. 실제 이들이 주거하는 도시의 외곽이나 지하 공간적 지표는 그들이 도시사회로의 진입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혹은 그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구장 선생님께서 이걸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타량의 도시의 외곽과 지하를 전전하는 밑바닥 인생들, 그다음에 야멸찬 생존투쟁과 불안, 절망, 허무의 분위기는 초기 도시체험 소설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문구의 앞선 얘기했던 레트로토피아, 어떤 향수, 뭐 굳이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 이행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넘겨보면 이문구 소설이 이제 레트로토피아의 회귀를 과거 향수라고 규정짓고 라고 한다면 이때 향수라고 하는 건 과거에 경험했던 무엇에 대한 아련한 어떤 추억이면서 그것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이나 구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죠. 혹은 과장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문구 소설 속 이문구가 이제 이러한 농촌 실제 변화하는 산업화 시대에 변화하는 농촌 현실 속에서 그럼 이런 레트로토피아의 회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도시 소설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한 세계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불안정하고 그것은 불안정성과 혼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대중 주체들에게 어떤 공포나 불안감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경험이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친숙하지 않은 그런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국가나 이런 그런 것 국가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미시적으로 일상생활을 지배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농촌 사회에서 굉장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때는 이제 이문구의 소설에서는 그걸 관으로 명명되는데 이 국가의 직접적인 어떤 통치 내지는 국가의 그런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는 이상적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대중을 통제합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 국가 권력이 대중을 통치하는 방식과 동일하죠.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이제 해벽 같은 경우 보면 해벽은 근대화의 이름으로 자행된 유토피아적 이상이 얼마나 호의적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에서 이제 사포고시라고 하는 것에서 농촌 어촌 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뭐 쓰진 않았는데 이제 뭐 미군들이 강간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한 집안이 이제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만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화된 어촌을 만들려고 하죠. 어업조합장이었는데 근데 그러한 순수한 열정은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간척사업이라는 근대화 프로젝트에 의해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사포고시 폐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려던 자신의 어떤 유토피아적 욕망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했던 근대화된 어촌을 만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국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초보에서도 이게 이제 관주대 어떤 단지 요즘도 뭐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요즘과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석이며 면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관주도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행세를 하는 그 또 거기에 농민들을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이런 권력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국가라는 절대 권력이 주도하는 파행적 경제 성장이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가로 상징하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같은 것들이 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영의 대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발표문에는 그 인용문을 다 생략했는데요. 그 대화에서 보면 예를 들면 철도 기차를 갖다 근대화다 뭐 이렇게 버스 그렇게 얘기하는 설명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농촌의 근대화된 모습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은 이문구의 근대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문구 소설에는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농촌을 상상하면서도 1970년대 농촌의 변화에 대한 또 그것을 주도하는 국가 공동체적 질서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천수필의 일부, 그다음에 우리 동네, 그다음에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다 꼼꼼히 적지 못했는데 어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현재적 체험 서술에 가깝고 어떤 것들은 회상적 서술에 가깝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실제 이제 우리 동네의 경우 단일한 위상 공간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1970년대적 농촌의 모습을 다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인물들 쭉 보면 뭐 다 이제 작품들 다 설명하기 그렇고요. 거기 보면 우리 동네 속에 나타나는 실제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있고 농민을 형성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우리 동네 황 씨는 악덕 고리체 농민 위에 군림한 어떤 관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이 씨에서는 이제 망년회와 새마을운동가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마이크 확성기 그리고 스피커 국가 말 이런 거 대변하는 이런 이것이 이제 국가 주도의 국가의 말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변하는 어떤 상징 체계로서의 이야기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 씨 같은 경우에는 추곡 투매와 관련된 비리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김 씨에서는 물꽃 싸움 하는 이제 물꽃 싸움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적 질서가 파괴되고 어떤 개인주의화되는 어떤 자기 이익만을 쫓는 그런 농촌 사회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이문구의 농촌은 1970년대 근대화로 명명된 견고한 유토피아적 비전이 깨지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근대의 사회적 형태들이 이제 소멸하거나 해체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권력과 정치를 함께 운영하면서 약속했던 어떤 유토피아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어려움을 공동체가 보호해주는 시대, 점차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그것을 다 개인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문구 선생의 글이 결국 소설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뭐 전통적인 그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문구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의 유토피아적 비전이 이미 상실되었고 그것에 대한 복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에 유토피아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돌아온 것이 바로 레트로토피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 이 훼손된 설계도 속에서 이제 레트로토피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거죠. 실제로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암울할수록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는 사무칩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신념이 무너진 빈터에 레트로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스며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담배 한 대의 소설을 보면 결국 서울로 상경했다가 서울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윤하윤이라는 여인에 대한 어떤 감정을 떠올리는 장면들 그리고 기차 안에서 나는 지난 과거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 레트로토피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레트로토피아가 향수에 대한 보임은 이 향수에 대해서 보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삶과 역사적 격변의 리듬이 가속화된 시대의 어떤 방어적 기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방어 기제란 근본적으로 많은 강력한 현대 이념들의 핵심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 유대감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상적인 세계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수가 갖는 위험입니다. 분명 이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일정한 한계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그것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소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논의를 하다가 이제 다른 자꾸 중간에 논리가 좀 엉켜서 좀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장소, 그리고 또 이제 그것들은 고향이나 모성과 관련 어떤 원초적 따뜻함을 주는 친숙한 공간 같은 것들로 나타나죠. 우산도 없이의 이제 김해동 같은 인물들이 그 고향과 도시 공간을 이렇게 병치하면서 도시에서의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행운뉴스의 옹점이, 그다음에 공산터울의 특공 이런 인물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좀 그런데, 예, 그래서 그 4장을 읽겠습니다. 자, 공동체적 연대와 탈출을 위한 욕망.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 레트로토피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개인적 감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보다 구체적인 차원으로 이제 좀 민족이나 혹은 가족이나 국가의 어떤 그런 형태로까지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면 백이에서 이 도화담에서 이제 도화담에서 나는 과거를 회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도화담에 사는 노인이 친할아버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소설 속에서 이제 그 여인 역시 소설에서 노인 역시 이제 나를 손자라고 여기는 그런 서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거죠. 그 소설에서 나타난 이런 어떤 정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정서들이죠. 이 소설도 사실 이제 노인의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과거와 현실이 막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소설에 나타나는 이런 정서는 상실과 전이의 감정이지만 자신의 판타지와 교감하는 로맨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고요. 이것이 이제 그 가족 모형의 어떤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산도 없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김해동이 가족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절실한데 고향을 등지고 서울 변두리 중부산업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그는 사실 일상에서 갑갑함을 느끼는 날에는 더욱 가족에 대해 그리움을 느낍니다. 감상적인 인식과 달리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써있지만 개인의 어떤 신체나 사회, 성별, 혈연관계, 내 경계 외까지 공간체계 자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규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이 김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동이 그 상경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나와 동생이 일을 하다가 그 새망치 파편의 조각 때문에 동생이 실명을 하게 되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 상경을 하게 되고 자기가 서울에 와서 있었지만 서울에 와서 보면 서울 시민이 되고 난 뒤에 스스로 실명성 개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서울 눈 증상이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는 눈, 못 본 것을 봤다고 눈동자를 돌리며 우겨야 되는 눈, 반드시 보아야 할 눈임에도 스스로 외면했던 눈,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게오르그 짐멜이 얘기했던 메트로폴리탄 사회 시대의 어떤 그런 시민 그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문은 고향을 잃어버린 채 섬처럼 부유한 한 타락미의 고독과 애환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리움 같은 것들을 환기시킵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모습들이 또 공동체적 연대 과정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풍진 세상을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기 보면 이제 최상원이 누구죠? 최상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원으로 개명하고 최노인한테
뭐 그 재산을 뺏기 위해 가지고 족보를 만든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종산을 일대에다 어떤 벽돌담을 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이런 공동체적인 그 가족이든 뭐 가문이든 뭐 이런 것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 공동체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종속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이문구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문구 소설은 또 이러한 공동체적 상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일락서선에서 왕소나무는 고향의 상징이자 할아버지를 의미하고, 왕소나무의 사라짐은 고향 상실의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왕소나무는 고향을 의미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행복했던 옛 고향의 향수를 자극해서 사라져버린 이상 공간의 원형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화무시빌에서 그 전쟁통에 윤영암 일감에게 방 내주고 환갑상까지 차려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공동체적 이상에 가깝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소설 발표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잠정적 변론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이 레트로토피아의 징후를 곧바로 전근대적이건 혹은 반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회상을 통해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일은 어니스트 갤러가 설득력 있게 주장했던 것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전 상태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반복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란 선별된 기억과 선별된 망각이 뒤얽혀 있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상당히 재활용되고 수정된 것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통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기, 즉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꿈에 그리는 시기는 랑케가 역사가들에게 되찾아 제시하라고 조언했던 진정으로 예전 그대로의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문구 소설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레트로토피아가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문구 소설 속 1970년대적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력한 국가주의, 지역 단위의 공동체성, 자본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했던 불평등 시대에 때론 농촌으로, 때론 어머니로 상상되는 원형적 세계로의 회귀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로의 회귀가 유토피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문구 소설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설 낙양 산책에서 서울 사람이란 거의 가공품 음식만을 먹도록 돼 있으며 심지어 물마저 투약 처리된 가곡 음료이므로 자연수 한 모금이나 마시려면 일삼아 심산유고까지 찾아가야 하는 생활, 기껏해야 상추쌈이나 날 오이 반찬 따위가 고작인 사유물 섭취만으로 자연지리 자체의 반발을 사는 구실 외에 어둠이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작가 인식이 너머에서 집단 속의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단호를 요구를 읽어내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 강요 만들어진 혹은 가공된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성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 이때의 정체성은 완전히 진짜로 생사와 관련된 성격을 띱니다. 집단을 위해 내 생의 희생을 강요하는 원칙, 이른바 민족국가의 상상된 총체성 속에서 이문구는 레트로토피아의 귀환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의 또 다른 유토피아의 어떤 설계를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문구 선생님 소설에 회상하고 복원하고 또 재현하는 과거라는 것들이 일정 정도 물론 퇴행성도 없잖아 있긴 한데 저도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 향수라는 게 그 좀 뭔가 단순하게 뭔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인가? 거기에 아까 말한 뭐 유토피아라고도 했지만 그 과거가 뭐 넘쳐나는 어느 부분, 과거가 거울로 삼고 있는 어떤 부분 안에 좀 미래적인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수라는 걸 좀 다르게 좀 정의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태행 부분을 빼놓고도 좀 넘쳐나는 부분들을 좀 이문구 문학에서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글 보니까 다 공동체라는 것으로 하는 데는 이문구 문학 안에서 그 안에서 개인을 좀 더 이렇게 발견해 보자고 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랬을 때 아마 그 농촌에서 도시로 서울로만 길이 열린 그 개인들한테 그 낯선 일상성이란 게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선명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허윤 선생님, 아니 허윤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경애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김경애 선생님은 소설도 쓰시고 보니까 그 현대 서사물 스토리텔링 연구라든가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하는데 연구 분야가 있어서 이문구 선생님의 굉장히 독특한 이 서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평전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선생님, 네, 어디세요 혹시?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 대전이시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 탄생 80주년 제1회 학술대회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런 뜻깊은 심포지움에서 또 이평전 선생님 같이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의 좋은 논문을 읽고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광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논문으로 완성시키시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고민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걸로 이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이제 이 희망의 공간과 훼손된 설계, 레트로토피아의 회귀라는 이 논문은 이문구 소설 전반을 흐르는 제가 보기엔 서술 전략이나 서술 구조를 바흐만의 레트로토피아, 그다음에 보헤미의 향수 이 개념에 의탁하여 분석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문구 선생님의 이제 작품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현재의 학생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이문구 선생님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한국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혹은 잊어버리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정신적 지주,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무단 애쓰지 않으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소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평전 선생님이 주신 글을 보고, 이제 몇 가지는 공감을 했지만 또 몇 가지는 좀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도 많이 이제 발표하시면서 해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제로 세우신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었는데, 아까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넷째 줄에 보시면 이문구 소설의 전근대성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서술 국면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내용은 형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때 이런 형식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도 어느 정도 함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문구 선생님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규정한다고 보이는 전통적 서술자의 채용, 그리고 새로운 소설 형식의 도모, 모색,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맥락에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개념, 레트로토피아가 이제 그 과거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반근대성과 어떤 맥락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지가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성,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 향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마 선생님께서 이게 단지 비판이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반근대성이라고 하면 이제 비판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여겨지는데 단지 비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맥락을 함축했다는 맥락에서 레트로토피아와 향수 이 개념을 가져오신 듯한데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레트로토피아라는 이제 그 의미를 일단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거 지향을 나타내며 그로 돌아가려는 복고적인 사회현상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도 읽어주셨는데 집단 기억을 지닌 공동체를 정서적으로 동경하고 분열된 세상에서 지속성을 열망하려는 향수 를 기본정조로 가족과 민족의 신화를 그렸다고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은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레트로토피아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버리면 작품 속에 잠재된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모색, 이런 주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정신적 지주 이런 부분이 조금 흐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 높아심인데요.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잘 쓰실 텐데요. 교과심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 가령 이제 일락서산의 화자가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리고 옛집이 추려한 모양으로 변모했다는 비감을 느낀 부분, 그리고 현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인 11평짜리 아파트 한 칸인데 찌그러져 산다는 이런 대한 어떤 살짝의 비감, 이런 말을 레트로토피아 향수만으로 설명해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는 선생님께서도 읽어주셨는데 이 향수의 개념이 살짝 이 부분과 충돌을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현대문화에서 이제 복고는 사실 중요한 문화 코드이자 사회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팔 시리즈 뭐 등등이 불러일으킨 복고의 정서, 이것들이 90년대 학번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향수를 넘어서 과거를 현재의 우리를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간을 버텨낸 위로를 주는 동시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복고를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제 과거를 현재와 겹쳐 인식하는 이런 4차원적인 인식 체계 혹은 4차원적인 공간 인식이 사실 그 인문고 문학의 뚜렷한 특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이문구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신 이런 부분 속에 살짝 작가의 숨겨진 욕망이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는데 이 향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평전 선생님 어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그 정교하게 그 논의를 좀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먼저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엉성한 글을 꼼꼼히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단 이제 반근대성과 레트로토피아 사이의 어떤 뚜렷한 차별성을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반근대성은 앞서도 뭐 사회자 선생님 말했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유토피아적인 희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것이 봉쇄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레트로토피아로의 회귀는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이제 그것을 엄격하게 그 개념적 차이를 구별짓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동안의 그 반근대나 전근대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 논의, 미래에 대한 논의, 그 이문구 소설을 둘러싼 미래에 대한 논의의 어떤 부분, 그 미래라는 그런 관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앞서 맨 마지막 3번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대문화사의 복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이문구 선생님이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던 70년대에 지새졌던 이 많은 소설들의 이것들은 사실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복고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50년대적 현실과 70년대적 현실, 50년대적 기억과 70년대적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고의 어떤 선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한 시차를 두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집단 기억을 지닌 공동체를 정서적으로 동경하고 공존된 세계 지속을 열망하는 향수라는 세계라고 하는 것. 근데 굉장히 집단성이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70년대에서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혹은 이제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산업화 시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혹은 산업화 시대 그 시대의 어떤 국가 권력 군사 속대 시대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문구 개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층위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강제되는 그런 집단 기억을 강요하는 뭐 이런 것이었다면 이문구의 소설 속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문구 소설이 집단 기억을 지닌 공동체성을 정서적으로 동경하고 분열된 세상에서 지속성을 열망하는 향수라고 하는 세계는 그 국가에 만들어진 집단적 기억이나 어떤 선택적 기억과는 다른 방식의 기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수도 동경하는 것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소설 속 가족과 민족의 상징적 신화가 50년대 농촌을 이상적 공간으로 만들게 된 것도 70년대적 현실에서 50년대의 민족이나 공동체를 상상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 있었다. 이런 제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사실 이 글의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유토피아적 비전이 상실되어 버린 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이상적 세계를 복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개인이고 그 개인의 어떤 뭐 제가 거기서 좀 모호하게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개인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런 개인의 정체성,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현하느냐의 문제로 이문구는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그것을 향수로서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가 제가 지금 다소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런 정도까지를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생각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애 선생님 어떠세요? 좀 더 질문이 있나요? 아니요, 충분히 답이 되신 것 같고요. 논문으로 네. 잘 완성시키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평전 선생님과 김경애 선생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보다 실하고 시스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고 한 오전 일부 행사를 한 1시 정도 마치는 것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구정 선생님께서 이문구 문학 테스트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제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연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문구 문학을 좀 연구하고 또 활동을 어떻게 할지 뭐 로드맵 같은 것들을 한번 제안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유희 선생님이 이제 토지 연구의 제가 생각하기엔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최유희 선생님과 함께 구장 선생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도 바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